아니, 호텔 쓰레기통에서 이 물건이 왜 나와? 한국팀 거야? 진짜 최악이다. 규칙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카타르 아시안컵의 자원봉사자들이 화가 난 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텔 쓰레기통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물건이 나왔다면서 화가 나 있습니다. 도대체 나와서는 안 되는 물건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안컵의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다우드라고 합니다. 카타르 시민들의 평균 소득은 아시아에서 1등이라고 할 정도로 부유한 국가인데요. 대학을 졸업하면 토지를 그냥 줄 정도예요. 왜 이런 복지가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카타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12% 정도만 카타르 국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 사람 중 12%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 되거든요. 심지어 카타르의 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의료비나 수도세 같은 것들을 전혀 안 내도 돼요. 카타르 국민이라면요. 그리고 집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외국인들이 89%고 자국민은 12%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자국민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해주면 되니까요. 심지어 카타르는 천연자원이 워낙 많은 나라라서 GDP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하고 살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이번 아시안컵 때가 너무 궁금해서 자원봉사를 지원했어요. 자원봉사긴 한데 돈을 좀 줬죠. 자원봉사긴 한데 시급을 다 주는 봉사였어요. 그래도 카타르에서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자원봉사가 맞긴 해요.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제 친구들도 다 왜 힘들게 이런 일을 하냐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저는 축구 선수들도 보고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경기장 질서 관리였는데요. 사실 말이 질서 관리지 거의 청소였어요. 같은 아시안컵이라도 사람들의 태도가 참 다르다고 느꼈는데요. 한국 관객들이 상대팀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도하의 번화한 중심부에서 파트타임 하우스키퍼와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인간의 감정과 문화적 뉘앙스가 담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관중들의 태도는 스포츠맨십과 단결에 대한 저의 이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전형적인 경기 날이었지만 경기장은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곧 있을 한국 대표팀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다양한 국적의 관중들을 보았지만 한국 서포터즈들은 관중석에 특별한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한국 팬들의 행동이 다른 나라 팬들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기의 열기가 뜨거울 때에도 기회를 놓치거나 심판의 판정이 나올 때에도 한국 팬들의 응원은 상대팀을 향한 비난이나 부정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응원은 열정적이면서도 정중했고 악이나 적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대화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스포츠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모든 선수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존중으로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통합의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제 임무에 복귀한 후에도 팬들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다양한 국적의 팬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중에도 함께 웃고 간식을 주고받고 멋진 골을 함께 축하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한국인의 방식이 관중석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며 파급력을 발휘하는 듯했습니다. 경기가 거듭될수록 이런 동료애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팬들이 함께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며 아름다운 경기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다양성 속의 단결은 다른 분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분열적인 이야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경기 중에 한국의 한 젊은 팬이 다른 나라에서 온 나이든 서포터와 실수로 부딪혀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저는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나이든 팬은 미소를 지으며 어린 소년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둘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이해와 용서의 정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도하 거리에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온 팬들이 기념품을 주고받고 함께 사진을 찍고 심지어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스포츠의 단합된 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관객들의 태도는 좀 무서웠어요. 일단 상대편을 계속 방해했어요. 일부러 거울을 이용한다든지 너무 시끄럽게 욕을 한다든지요. 언제나처럼 저는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입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치를 때마다 일부 팬들이 경기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에 제 열정은 점점 식어가긴 했어요. 자원봉사 신청을 한 저를 원망했죠. 열정적이고 수많은 중국 팬들은 경기장에 강렬한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지만 행사를 방해하려는 성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석양이 경기장 위로 황금빛 빛을 들이우며 흥미진진한 경기의 시작을 알렸을 때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중국 서포터즈들은 자국색으로 치장한 채 파도처럼 몰려왔고 그들의 환호와 노래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중국인들의 단합력이 대단하구나 생각했어요. 경기가 진행되면서 저는 그들의 행동이 열광적인 응원에서 방해 행위로 도를 넘는 경우를 몇 차례 목격했습니다. 작은 거울로 무장한 한 무리의 팬들은 경기장에 햇빛을 반사했는데 이는 선수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해 행위가 아니라 안전 문제이자 스포츠맨십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구호는 종종 시끄럽고 공격적인 욕설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기장을 찾은 가족과 어린이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팬들에게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저는 모든 참석자의 안전과 즐거움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았고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팬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제 접근 방식은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간단한 언어를 사용해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경기를 방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응은 두 개였어요. 일단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말한 뒤에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는 사람과 내가 내 돈 주고 경기를 보러 와서 이 정도 말도 못하냐고 하는 사람들이요. 공통점은 둘 다 태도가 변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자원봉사자가 저한테 와서 말했죠. 소용없는 일이니까 구딩 먼저 가서 말을 걸지 말라고 했어요. 카타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8개의 웅장한 월드컵 경기장에도 그대로 적용됐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110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거든요. 스포츠 행사에서 음주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종종 경험의 중심이 되는 문화권에서 온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은 이러한 제안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종종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이걸 안 지키고 저한테 화를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웬만하면 음주를 눈 감아주려고 했지만 정말 노골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다가가서 바로 폴리스를 부르곤 했는데요. 중국팀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관중들 사이에서 한 무리의 중국인 팬들이 조심스럽게 물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은폐 시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취해 보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법을 알리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했습니다. 정말 열받는 일은 뭐냐면요. 제가 가서 뭐라고 할 때는 도리어 욕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던 사람이 경찰들이 다가오니까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나중에는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저도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화도 안 났어요. 중국팀이 못할 때는 더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화가 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데도 위협적이라는 건 알았어요. 활기차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국제축구의 세계에서는 열정이 고조되고 감정이 도를 넘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행동은 특히 홈팀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경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국가적 자부심과 단결을 불러일으키는 스포츠인 축구는 많은 사랑을 받는 홈팀이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날카로운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찬 관중석에 앉아 있다가 홈팀이 골을 놓치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면 분위기가 급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관중석 일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거칠었습니다. 상대팀이 아닌 자기 팀 선수들을 향한 고함이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벼운 실망감의 표출이 아니라 인신공격에 가까운 욕설과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끝나고 나서의 청소였어요. 그렇게 더러운 경기장은 처음 봤습니다. 카타르는 월드컵부터 아시안컵을 하겠다고 경기장을 새로 지었는데요. 새로 지은 경기장이 아니라 거의 10년은 된 경기장 같아 보였어요. 정말 더러웠고 비위도 상했어요. 처음에는 여기서는 버려진 프로그램, 저기서는 빈병으로 시작되었죠. 관중이 늘어나면서 쓰레기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고 음식 포장지, 캔 온갖 종류의 쓰레기를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가는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게임의 스릴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공공장소를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저를 더욱 화나게 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한국 팬들이 경기장을 찾은 것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 사이의 극명한 대비가 어색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환경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면서 좌절감, 실망감, 무력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저를 종종 발견했습니다. 팬들이 자신의 뒤처리를 누가 할 것인지, 자신이 버린 쓰레기가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요한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가족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노골적으로 음식물, 용기와 포장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평소에 자제하던 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차분하고 공손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제대로 버려주시겠어요? 경기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반응은 놀라움과 무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반말로 사과를 중얼거리며 몇 가지 물건을 주었지만 나머지 쓰레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자리를 떴고 저는 좌절감과 허무함을 동시에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팬들의 다양한 행동을 보았지만 한국 관중들의 행동만큼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없었습니다. 흥분한 팬들로 북적이는 경기장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난히 치열했던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이 해산하기 시작하자 저는 관중석을 청소하는 일상적인 일과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관중석 청소는 팬들이 버리고 간 음식물 봉지, 빈병, 기타 여러 가지 쓰레기로 인해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리의 한국 팬들이 자신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발견되는 모든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쓰레기를 수거해 적절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자신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도착했을 때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행사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호기심과 깊은 감명을 받은 저는 한국 팬들 중 한 명인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관행에 대해 물었고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 특히 경기장이나 극장과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뒷정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한국 관객들은 기분도 안 좋아 보였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한 요르단전에서 비겼었거든요. 저도 축구를 어느 정도 보는 사람으로서 한국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점이라 의아했거든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흥분과 환호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에 대한 의무를 잊지 않는 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제가 익숙해져 있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공공장소와 공동의 책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과 개인의 행동이 더 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배웠습니다. 한국 팬들은 스스로 뒷정리를 하는 소박하지만 영향력 있는 실천을 통해 저도 모르게 공동체 존중과 환경의식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 대표팀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머무는 호텔 직원이랑 친해질 기회가 있었거든요. 카타르 월드컵만의 규칙이 있었어요. 보통 다른 올림픽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카타르는 하룻밤 성관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어요. 이게 카타르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한테도 다 통용되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들 개방적이니까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호텔 직원들은 정말로 힘들대요. 어쨌든 규칙이니까 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모른 척하기가 정말 힘들다고요. 카타르는 혼외 성관계의 보수적인 아랍 국가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혼외 정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호텔 직원이 청소를 할 때 보면 자꾸 나와서는 안 되는 물품들이 나온대요. 객실을 청소하고 투숙객을 위해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의 증거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버려진 개인 물품부터 노골적인 징후까지. 이러한 발견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호주 같은 대륙도 그렇고 특히 규칙을 많이 어기는 팀이 한 팀 있대요. 그때마다 친구는 너무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존중하고 집행해야 하는 이 땅의 법이 있는데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 감아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게스트, 특히 더 자유로운 국가에서 온 게스트는 이러한 법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아시아 문화권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은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죽하면 옷차림과 행색을 보고도 요즘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이 될 정도예요. 한국 관객들이나 대표팀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해질 정도였어요. 저한테 한국은 아시아의 나라 중 하나뿐이었거든요. 교육이 얼마나 잘 되었길래 이러한 공중도덕을 보여주나 감동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 자원봉사를 통해서 번 돈으로 다음에는 한국에 놀러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국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꼭 개최해서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한국으로 놀러가고 싶어요. 아니 한국인들이 똑똑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예요? 한국인들은 진짜 머리가 좋아도 이런 분야에까지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한국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소 흥분한 듯한 표정과 과장된 액션으로 한 외국인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본인의 핸드폰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핸드폰을 켜고 촬영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한국인 남성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무언가를 말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영대학을 다니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냥 친구들을 따라서 적당히 공부를 해서 뉴햄프셔 대학에 입학했어요. 가깝고 그나마 돈이 가장 덜 드는 대학이었어요. 대학에 가지 않을까도 고민했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대학에 가는 게 어떠냐고 권하셨고 그 정도의 돈은 대줄 수 있다고 하시는 입장이었어요. 그냥 저는 4년간의 유예기간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학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학년 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저는 미국 사람답게 먹을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햄버거, 피자 같은 미국 음식도 좋아하지만 저는 아시아 음식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마라탕 같은 중국 음식도 잘 먹고 우동 같은 일본 음식도 잘 먹는 편입니다.
한국 음식은 라면을 가장 많이 먹어요. 처음에는 이런 음식들을 접해보지 못했는데요. 대학에서 한국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이 음식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 민현이랑 친해지게 되면서 민현이 옆에서 자꾸 얘가 먹는 것들을 따라했는데요. 이 한국 음식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장 재밌었던 건 브로콜리예요. 미국 애들은 브로콜리를 정말 싫어하는데요. 오죽하면 부모님들도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맛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일단 맛있는 척을 하고 먹이는 게 일상이에요. 미국에서 브로콜리는 아이들이 냅킨 밑에 숨겨두는 무서운 채소거든요. 하지만 민현이는 브로콜리를 식단의 일부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마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건강을 생각해도 저걸 자진해서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는 대학에 오고 나서도 브로콜리를 자진해서는 안 먹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현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도시락을 싸와서 브로콜리를 먹고 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민현이한테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민현이가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너 브로콜리 먹고 있잖아. 라고 했더니 민현이가 브로콜리가 뭐?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거 맛없어서 어떻게 먹냐 했더니 민현이는 적당히 먹을 만한데 하더라고요. 너도 먹어볼래? 이거 초장에 찍어 먹어. 라고 하면서 빨간 소스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저도 한번 찍어 먹어봤어요. 하지만 얘가 저에게 브로콜리를 먹이려고 장난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명한 초록색 꽃잎을 새빨간 소스에 찍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합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며 약간 톡 쏘는 맛이 나는 초장이 브로콜리를 완전히 새로운 맛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소스의 매운맛과 단맛이 브로콜리의 신선하고 흙냄새가 나는 맛을 보완하여 입안에서 풍미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소스의 양을 조절하며 더 많은 양을 먹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브로콜리를 자진해서 먹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다 먹고 말했어요. 미국 애들이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초장이 없어서다. 하지만 충격은 브로콜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식품으로만 생각했던 스팸을 군침이 돌 정도로 구워 양념해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스팸은 종종 저렴한 가격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통조림이에요. 아마 손님한테 스팸을 구워주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스팸이 즐거운 별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에 민현이와 저는 민현이네 기숙사에서 소박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민현은 스팸과 밥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걔는 웃었어요. 야, 미국에서는 스팸 너무 싸서 좋다라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그 아이디어에 당황했죠. 얘가 진심으로 스팸을 맛있게 먹겠다는 건가? 저는 순간적으로 민현이가 요즘 지갑 사정이 많이 안 좋나 생각했어요. 스팸이 어떻게 특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민현이가 요리를 시작하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얘는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굽기 시작하더라고요. 민현 씨는 스팸을 완벽하고 고르게 썰어서 팬에 노릇노릇하고 가장자리가 익었어요. 팬에서 그럴듯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스팸에 대한 의심이 너무 커서 다른 거 먹을 건 없냐라고 물었어요. 민현이는 시리얼 적당히 먹던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밥을 데웠어요. 엄청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또 흥미가 생겨서 한 입만 달라고 했어요. 민현이는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 맨날 한 입만 달래. 그런 다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에 스팸을 얹어 제공했는데 푹신푹신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저는 맛에 좋아해 깜짝 놀랐습니다. 스팸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밥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완벽하게 보완해줬어요. 스팸 가장자리의 바삭한 식감이 밥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며 기분 좋은 감각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저에게는 경이로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소박한 재료로 만든 이 간단한 요리에는 풍미와 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음식에 담긴 단순함의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제가 스팸을 구워 먹는 걸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먹냐고 하면서요. 저는 한 번만 드셔보라고 했는데 부모님도 요즘 스팸을 밥이랑 같이 드세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항상 정교하거나 이국적이어야만 맛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음식이 가장 큰 위로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국수는 이탈리아 파스타나 중국식 테이크아웃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미국에서 유행했을 때는 유튜브 하는 애들만 먹는 음식이었는데요. 매운맛에 도전을 하는 음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재밌는 게 처음 먹을 때는 다시는 안 먹겠다고 선언하는 음식이거든요. 나중에 자꾸 생각이 나요. 매운 걸 알면서도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민현이는 천재예요. 걔는 먹는 데에 진짜 진심이었어요. 어떻게든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생각해내서 먹더라고요. 또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고 같이 누워 있었는데요. 얘가 갑자기 불닭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컵라면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밥도 데웠어요. 그리고 서랍장에 가득한 음식들 중에 김을 꺼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밥 없으면 안 되나 봐요. 면을 같이 먹는데도 꼭 밥을 같이 먹더라고요. 밥을 김이랑 미친 듯이 섞기 시작하더니 동글동글하게 뭉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 또 한 입 달라고 할 거지. 저는 당연히 달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제가 먹는 것 중에 맛없는 건 없었거든요. 불닭볶음면 냄새는 말해서 뭐 하겠어요. 불닭볶음면을 한 입 먹고 주먹밥을 한 입 먹는 건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와 맨날 음식을 같이 먹던 민현이가 방학 때 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당장 얘를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직접 한국에 가면 더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그래도 민현이만 믿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오자마자 저는 먹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미국인이 부대찌개를 먹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스팸이 들어가 있었어요. 국물에 들어간 스팸이라니 정말 최악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궁금했어요. 쌀쌀한 어느 날 저녁, 저는 민현이한테 먼저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민현이가 수저를 주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부대찌개가 식량이 부족했던 한국전쟁 때 생겨난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남은 스팸, 소시지 등 가공식품을 김치와 고추장 등 한국 전통 재료와 섞어 찌개를 만들었다고요. 미국이랑 관련 있는 음식인데 한국 사람들만 먹는다면서 웃었어요. 부대찌개로 유명한 작고 아늑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우리 테이블에서 찌개가 준비되는 동안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동서양의 재료가 섞인 찌개는 묘한 조합처럼 보였습니다. 김치, 스팸 조각, 소시지, 두부, 라면, 채소 등이 얼큰하고 고소한 육수에 함께 끓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었어요. 스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그 향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첫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맛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얼큰한 국물에 스팸과 소시지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 깊은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김치가 톡 쏘는 맛을 더해 다른 재료의 풍성한 맛과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모든 풍미를 흡수하는 라면 면발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부대찌개를 먹는 것은 저에게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 진짜 한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한국은 진짜 천재들만 있는 것 같다. 민현이는 한국에는 박사들만 있다고 했어요. 쩝쩝 박사요. 저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현이는 제 덕분에 미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부대찌개는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주가 나왔습니다. 투명한 소주를 작은 잔에 따라주며 민현이 한국식 건배 에티켓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며 한 모금 마셨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도 소주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너무 쓰다고만 생각했는데 부대찌개랑 먹으니까 기가 막혔어요. 소주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에 따뜻한 느낌까지 더해져 부대찌개의 매콤하고 고소한 맛과 잘 어울렸습니다. 부대찌개를 한 숟갈 떠서 소주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기분 좋은 취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취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신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취하면 집에 어떻게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민현이가 그런 거 걱정할 거면 서울 오라는 말도 안 했다고 했어요. 한국에는 막차가 12시까지 있대요. 심지어 올빼미 버스라고 새벽 3시에 운영하는 버스도 있었어요. 인프라가 왜 이렇게 뛰어난 나라죠? 활기찬 서울의 거리와 맛을 탐험하며 신나게 하루를 보낸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막차를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밤에 도시는 네온사인과 야행성 활동으로 시끌벅적한 또 다른 세계였지만 시간이 늦어질수록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하철에 내려서면서 저는 위에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거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효율적이고 깔끔한 역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디지털 전광판에는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막차를 놓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열차에 탑승하여 저와 같은 심야 통근자 몇 명 사이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열차가 정거장에 가까워지자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은 만족감과 피할 수 없는 피곤함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조용한 플랫폼에 들어서자 이곳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밖으로 나오니까 겨울이라 너무 추웠지만 술이 깨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현이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밖에 쌀쌀한 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민현이 저를 집 안으로 들이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소리질렀어요. 저는 취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실내의 안락함은 압도적이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누울 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닥은 의외로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민현이는 제 정신이 흐릿한 틈을 타 한국의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위에 누우니 온돌의 부드러운 온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어 차가워진 뼈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듯한 느낌은 낯설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 좋은 느낌이었어요. 씻고 자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눈이 감겼어요. 약간 취한 상태에서는 이 온기가 더욱 증폭되어 행복한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돌은 부드러운 포옹처럼 느껴졌고 저를 편안하게 안아주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기능성과 편안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이 난방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 주택의 사려 깊고 효율적인 설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즐거운 경험 중 하나는 치맥이에요. 단순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이 요리의 발견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때 저의 진로를 정했어요.
미국에서 식당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치킨과 맥주요. KFC가 아니라 진짜 치킨 말이에요. 양념치킨, 간장치킨, 마늘치킨 같은 다양한 치킨을 파는 식당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맛이었습니다. 서울의 선선한 금요일 저녁, 민현이가 전형적인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치맥으로 유명한 활기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은 친구들과 가족 단위로 모여 식사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차 활기가 넘쳤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가 튀긴 닭고기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 한 접시와 시원한 맥주 2잔을 주문했습니다. 호기심은 있었지만 이 조합에 대한 과대 광고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에서 프라이드 치킨은 그저 패스트푸드 중 하나였고 맥주는 그냥 맥주였으니까요. 하지만 치킨이 뜨끈뜨끈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나오자마자 저는 이것이 평범한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껍질은 완벽하게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바삭바삭한 식감과 함께 풍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프라이드 치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치킨을 한 입 먹은 후 시원한 맥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깔끔하고 상쾌한 맥주는 치킨의 진하고 고소한 풍미를 완벽하게 보완해 주었습니다.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어요. 이 두 가지의 조합은 그야말로 절묘한 맛의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치맥이 왜 그렇게 사랑받는지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치맥이 주는 즐거움과 동료애 때문이었습니다. 치맥을 먹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가 되었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현지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부터 잊을 수 없는 맛과 경험으로 머릿속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바로 휴학을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심을 하게 되었고 바로 이곳 미국에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레스토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의 감칠맛이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충격이었죠. 그 여정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를 고향에 가져온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막상 창업을 시작하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계획하고 배우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창업의 핵심은 바삭하고 육즙이 풍부하며 풍미가 넘치는 치킨 양념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저를 사로잡았던 완벽한 바삭함과 독특한 향신료의 조합을 재현하기 위해 주방에서 레시피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갈색 크러스트와 부드러운 고기, 달콤하고 톡 쏘는 맛부터 불처럼 매운 맛까지 다양한 소스가 기억에 남았죠.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낄 때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섞고 맛보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죠. 민현이도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같이 창업을 하자고 했죠. 민현이는 고민하는 듯 했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같이 하자고 했어요. 오픈일이 다가오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음식뿐 아니라 한국의 정서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 치맥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웃음과 수다를 떠올리며 제 레스토랑에도 그런 즐거움과 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던 날은 꿈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갓 튀겨낸 치킨의 향기와 제가 좋아하던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의 따뜻함을 느끼며 들어섰을 때 저는 성취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직 오픈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슬금슬금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재료가 동일하거든요. 저희 식당에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노래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대박나는 식당 사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맨날 한국 이야기만 해?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도 않고 장점이라고는 한 손도 다 못 꼽을 정도로 적은 나라가 뭐가 좋은 건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한국에 갈 거야. 야, 이 둘은 아주 두터운 사이의 룸메이트였습니다. 한국에 가겠다고 주장하는 쪽은 사쿠라, 언성을 높이는 쪽은 미나입니다. 미나와 사쿠라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쿠라는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나리타 공항에 선의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하늘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사쿠라가 제 옆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여행 가방은 곧 떠날 여정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는 서울로 떠나고 저는 일본에 남았습니다.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쿠라, 글 쓴다고 약속해줘. 저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미나, 내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모두 알려줄게. 사쿠라의 눈은 설렘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확신을 가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포옹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사쿠라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돌아서서 출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갈 수는 없었지만요. 사쿠라가 떠난 다음 날에도 사쿠라가 누워있던 침대를 제외하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공허해졌습니다. 우리는 집을 공유하는 사이 이상이었어요. 야식을 나눠 먹는 것부터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서로를 위로하는 것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해왔거든요. 이제 그녀와 관련해서 남은 것은 그녀가 잊고 챙기지 못한 칫솔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칫솔은 보고만 있어도 그녀의 부재가 실감나게 해주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앞으로의 일상들을 계획하고 서로를 위해 항상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던 추억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멀리 떨어져 제가 전혀 모르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후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사쿠라의 손글씨가 편지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친절함,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는 설렘에 대해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생하게 그려진 그녀의 글을 읽으며 안도감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쿠라는 일본 아파트의 차가운 바닥과 다른 시스템의 한국 가정의 따뜻한 온돌 바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쿠라는 서울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며 혼잡한 도쿄의 전철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저는 사쿠라가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세계의 일부가 되어 멀어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쿠라의 설렘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쿠라가 돌아오던 날 저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눴던 그 문 앞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을 때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눈에 닿지 않았고 포옹도 망설여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녀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다로 적막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멀게만 느껴졌고 대답도 짧고 산만했습니다. 마치 떠났던 사쿠라가 돌아온 사쿠라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사쿠라와 소통을 시도했지만 대화는 항상 서울에서의 시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에 대해 애정과 그리움을 담아 이야기했고 종종 일본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비교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서울에 남겨두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가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에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가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나도 보고 싶고 내가 느낀 것을 나도 느끼고 싶어. 사쿠라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녀가 속삭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머릿속은 다가올 여행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쿠라를 이해하고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쿠라가 보낸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의 한 조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렘과 궁금증으로 가득 찬 그녀의 편지는 저를 서울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손에 들고 아파트 창가에 앉아 사쿠라가 살았을 삶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사쿠라는 북적이는 시장, 매콤한 한국 음식의 향기, 경복궁과 같은 장소의 역사적 아름다움에 대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의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도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고 한강 너머로 지는 태양의 따스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부러움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사쿠라는 모험과 발견으로 가득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익숙한 것들에 둘러싸여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사쿠라가 들려준 서울 이야기는 제가 너무 조심스럽고 안전지대를 벗어나기를 두려워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쿠라가 쓴 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장소와 경험뿐만 아니라 그녀의 변화였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치 사쿠라가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죠.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인 유마에게 여행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유마는 즉시 동행했습니다. 미나, 가자. 서울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한번 가보자. 유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여행 계획을 세우고 지도를 뒤적이며 여행 블로그를 읽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설렘은 커져만 갔습니다.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사쿠라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 어떤 식으로든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의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저는 서울에서 사쿠라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로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저는 설렘과 걱정 사이를 오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이었고 사쿠라를 이해하기 위한 한 걸음, 어쩌면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한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발 당일 아침, 저는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유마가 제 아파트에 도착했고 그녀의 활기찬 에너지와 미소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준비됐어, 미나. 그녀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들고 공항에 도착해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체크인을 했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사쿠라와의 우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사쿠라를 위한 여행이었고 그녀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저에게는 제 자신의 새로운 부분을 탐구하기 위한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비행하는 동안 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익숙한 일본의 풍경이 구름으로 바뀌고 서울의 드넓은 도시 풍경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도시는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쿠라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쿠라의 편지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서울.
그러나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졌던 서울에 도착한 것이죠.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도시의 에너지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생기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도시의 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유마와 저는 무언의 동의를 표하며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 여행의 시작이자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유마와 함께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서울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완전히 매혹적인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는 낯선 향기와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도시 풍경은 현대 건축물과 역사적 아름다움이 눈부시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도쿄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 제가 익숙했던 도쿄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거리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청결함이었습니다. 사쿠라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혼잡한 도쿄의 거리와는 아주 비교되었습니다. 유마와 저는 첫날을 탐험으로 보냈습니다. 한국 역사의 웅장함이 도시와 어우러지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책으로만 접해본 정원과 한옥을 실제로 보니 그 느낌이 또 새로웠습니다. 밤이 되자 저희는 상점의 밝은 불빛과 길거리 음식 냄새에 둘러싸인 활기찬 명동거리로 들어섰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또 다른 에너지로 활기를 띠는 도시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소와 친절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인내와 유머로 극복되었고 이 낯선 땅에서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하철에서 길을 찾으려던 중 한 노신사가 저희의 혼란을 알아차리고 영어 한마디 없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친절의 행동이었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을 경험하면서 사쿠라가 왜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아름다움이나 시스템의 효율성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 과거와 미래를 똑같이 열정적으로 포용하는 도시에 대한 소속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사쿠라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쿠라도 같은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느꼈을지, 사람들에게서 같은 친절을 경험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마와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저는 이 여행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낯설면서도 익숙한 문화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었죠.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사쿠라가 왜 달라 보였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서울을 경험하고 그 리듬에 맞춰 살면서 저는 세상의 광활함과 수많은 경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국 박물관 방문은 그 중에서도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전시실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격동의 역사, 고난과 승리에 대해 배우면서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과 강인함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한국가와 문화, 국민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수록 저는 사쿠라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느꼈을 문화적 충격, 너무 좁고 답답해 보이는 생활에 다시 적응하기 어려웠을 사쿠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과 열망도 느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문을 열어줬고 가능성의 세계, 경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마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아쉬움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를 매료시켰던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슬픔과 그곳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력에 대한 감사가 교차했습니다. 사쿠라를 다시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면 우리 사이에 생긴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념품과 추억뿐 아니라 친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사쿠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탐험, 자아의 발견, 우정의 깊어짐 등 그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서울 여행은 저에게 한국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의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나와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풍요로움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사쿠라가 왜 일본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소나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 활기차고 살아있는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은 사쿠라에게, 그리고 지금 저에게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존재의 방식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도시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이해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은 우리 사이에 생긴 간극을 메워주었고 우리를 다시 친밀감과 상호 존중의 자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쿠라와 저는 사쿠라의 미래 계획과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녀의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도시의 거리와 골목에서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쿠라에게 서울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그녀를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여정은 제게도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제 자신의 인식에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신감과 세상을 더 많이 탐험하고 인생이 제공하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을 안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죠.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서울이 그리워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서울과 그 문화를 더 많이 탐험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일본의 아파트에 앉아 나리타 공항에서의 작별 인사를 시작으로 서울 거리로 향했던 여정을 떠올려 봅니다. 우정과 이해, 그리고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사쿠라가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단단해진 우리의 우정은 거리에 상관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제 인생의 한 장인 이 이야기는 인생과 우정,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가르쳐준 서울에 대한 깊은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리적인 국경뿐만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정의 진정한 의미와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르쳐준 서울은 언제나 제 여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